김영하 여행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270회 모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부제를 항상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이라는 여행과 환대 이런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김영하,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까 보영 선생님이 김영하 팬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이나 후원을 했어요. 저도 이분이 저도 김영하를 관심 있게 봤는데, 환경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하셨던 제주도 분이 계세요. 장하나 의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장하나 굉장히 젊은 환경운동가인데, 장하나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 후원회장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나중에 환경회원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김영하는 68년생이세요. 우리 여기 김차도 좀 68년생들 많죠? 그래서 저는 김영하에 대해서만 조금 소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는 보영쌤이 하겠습니다. 문학이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언어의 그물로 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소설들을 읽고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개연성이라는, 옛날에 국어 시간에 개연성 이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 속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자전적이거나 아예 아니 에르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픽션이 아니라 이제 팩션? 거의 이제 사실이죠. 그런 걸로 소설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픽션인데, 허구인 거를 알지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뭔가 여기서 이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미래를 예감하게 하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게 어떤 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학이 하나의 이제 어떤 새로운 여행을 가는 것과도 또 비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 김영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6번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는데, 군인이 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임지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김영하가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학이 굉장히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떤 좋은 벗이 되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떠들면서 어린 시절에 이제 잘했다라고 하고요. 95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저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이라든지,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든지, 책들이 다 굉장히 소재가 일단 되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아마 너무 옛날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기도 하고, 살인자의 기억법은 연쇄살인법이 치매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진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개성 있고 독특하고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지 김영하의 소설들은 이제 연극이나 영화로 또 많이 되어요. 이렇게 하고 한예종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2008년에는 한예종 그만두고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삶에서 가장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로 이렇게 하면서 글쓰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여행이어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하죠. 저는 김영하가 위대한 개츠비 번역했다는 것도 우리가 번역본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도 영문과 나와가지고 책을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키랑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봤고, 저는 사실 TV를 거의 안 봐서 알쓸 신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번에 이 책에서도 여행의 이후에 알쓸 신작 얘기가 나와서 저는 몇 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말도 잘하고, 근데 저는 팟캐스트 할 때는 또 김영하 책 읽는 시간 많이 듣고, 그거 들어서 좋았던 게 책을 낭독도 잘 해주지만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 책들을 많이 소개해줘가지고 해서 김영하 덕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가 문학의 숲에 속은 책들도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책들이 많아요. 퀴즈쇼 같은 것도 되게 재밌었게 저 읽었었고요. 읽었던 것 중에서. 그리고 단편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오직 두 사람 이거 가지고 이제 문숲에서 한번 2018년에 한 적이 있고요. 산문집도 인기가 많죠. 그래서 보다 말라다 읽다 시리즈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 것도 알고, 여행이 이유는 요번에 보니까 뭐 60만 더 넘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아마 처음 나올 때랑 달리 커버를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이쁘게 초록색으로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빛의 제국은 저도 이 책도 읽었는데 그거 읽으신 분 있어요? 빛의 제국?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기억이 맞다면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갈까 내용들이 다 좀 감감하는데, 한국에 어쩌다 남게 된 북한 스파이던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떤 하루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화나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상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도 얼핏 언급되는 것 같아요. 2004년에는 상을 3개나 받았어요. 현대문학상, 독일문학상, 이상문학상까지, 아니다, 황수동 문학상까지 이렇게 3개나 받았고요. 김영하는 그래서 그 어떤 작품의 소재, 인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데 옥수수와 나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약간 은근히 또 이렇게 약간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갑자기 확 드러나거나 계속 뭐 성애적인 게 되게 강조되는 건 아닌데 어느 부분에 툭툭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나르시시즘, 성욕, 포기 자본주의, 80년대 학생운동 후일담 등등등등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로 그려낸다고 하죠. 네, 약간의 허무주의라는 측면은 그게 이제 약간의 일테면 뭐 자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 작품에서 허무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도 하셨는데 했는데, 사실 저는 91학번이에요. 학교를 9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 뭐 학생운동 하신 우리 정지현 그때 같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정림국장님은 언론인 오랫동안 하셨는데 91년도는 되게 무라카미 하루키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한국 소설가도 뭐 은희경, 윤대영, 아까 제가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뭐 최승자 얘기했지만, 시인들로서는 최승자, 황지우, 이성복 이런 분들이 되게 시대를 풍미했다고 생각해요. 방선생 맞나요? 저보다 좀 뒤시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나 개인주의, 약간 허무주의,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운동의 학생운동의 후일담이라는 게 있지만 학생운동 시대 바로 다음 시대의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김영하의 문학에도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갈게요. 그리고 비관주의라는 게 있는데 어찌됐건 달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김영하의 문학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됐다. 나도 잘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막 들을 때는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녹음 나올 때 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 저도 이제 사실 소설, 저는 단편 이렇게 습작만 해본 사람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창 하다가 제가 2016년부터 10년까지 꽤 해봤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2018년에 제가 처용, 사문유사에 나오는 처용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용을 현대판으로 써야지 해가지고 처용을 이제 그걸 어떻게 썼냐면, 아내, 베트남 이주민 아내를 결혼한 남자인데, 남자는 알코올릭이고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의처증인 남자를 처형이라고 저는 해서 선언을 썼더니, 그 당시 이제 문해 창작과를 다니던 지우한테, 우리 아기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아이가 엄청 비판을 하던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다음부터 안 썼어요. 사실은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창작을 멈췄는데 아이가 너무 세게 까가지고 그 깐 거 중에서 기억나는 게 그는 막 교수들한테 이제 배우다 때니까 그랬을 텐데 엄마 어떤 사건이 소설을 끌어가게 하지 말고 인물이 하게 하라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인물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다 보면 인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을 저기 해야지 사건으로 막 이거를 억지로 전개시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글쓰기에서 어떤 이제 인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이 뭔가 했는데 김영하도 그렇고 여러 작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인물은 분명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영쌤이 발제했던 밀란 쿤데라를 보면 그때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밀란 쿤데라의 책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게 허구라고 이미 드러내면서 작가가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가짜다고 하는데 인물들과 작가가 막 같이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물들과 이렇게 믹스 내전해서 그러니까 작가든 독자든 인물은 허구임에도 불명한데 그 인물한테는 분명히 개성을 넣고 그 인물들은 살아 움직이게 해야 그렇게 해서 이 작가도 아마 김영하도 그런 것 같은데 작가랑 인물들과 끝없이 대화도 하고 막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인물의 고민은 뭘까? 얘는 아침에 뭐 먹었을까?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생생하게 인물들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하 소개는 그냥 간단히 그리고 자료는 전에 했던 걸 그냥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약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보영쌤한테 말을 넘기고 싶어요. 저의 여행에 대해서 제가 인도 여행이고 97년도거든요. 애기 같죠? 지금의 이제 아주머니의 모습을 그게 97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27살 때인데요. 이때 제가 해외 배낭여행 처음이었어요. 첫 배낭여행으로 인도를 갔는데 왜 갔냐 하면 그때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다는데 나 자신한테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해주는 여성이다 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인도를 갔는데 그때 비행기 값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숙소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비행기 갔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밤 9시 정도에 이제 뉴델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숙소를 안 가는데 공항에서 뭐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는데 택시기사가 Where are you from? 블라블라블라 막 인도 영어로 막 하다가 내가 이렇게 호텔이 없다, 그러니까 숙소가 없다 하니까 뭐 걱정 말라고 Don't worry 하더니 자기가 마치 뭐 이렇게 있다 하면서 막 저를 막 기다리게 하고 어디 가서 뭐 투리스트 센터라고 해서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막 지네들끼리 바쁘게 막 전화하는 듯 해요. 그러더니 뭐 저기 방 하나도 없다 가다가 막 전화하는 척 하다가 너무 너는 아주 운이 좋다. 딱 하나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인도에 그때 하룻밤 숙박비가 5,000원 정도면 됐거든요. 근데 한 4만원 정도의 방을 그래서 내가 수학구나 해가지고 호구가 됐구나 해서 자기 수업료를 냈구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인도 여기 김영하 책에도 나왔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조건 없는 어떤 환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 여행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정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먹기도 하고 어울려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의 여행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명시 선생 그렇죠? 이사벨스 어때요? 지금 여행 가서 막 남의 집에 가서 뭐 먹고 따라다니고 안 하시죠? 하나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97년도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많이 다를 텐데 인도가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카즈라오의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뭐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카메라를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한번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약간 저기 마구간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카메라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 찍는다니까 갑자기 막 옷 갈아입고 애들이랑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마구간에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또 길 가는데 이제 인도 남자들이 이마에서 찍었어요? 그때 그 마을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예, 그렇게 했었고 또 그때는 이렇게 걸어가면 여자 혼자 다니니까 젊은 여자, 예쁜 여자가 그랬더니 막 인도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카레 먹다가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와서 같이 먹으라고 막 손으로 먹잖아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는 뒤척이하고 오른손이가 먹잖아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 앞에 남자 거기는 버스에서 막 담배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배 피다가 담배 피다가 나 보더니 담배 하나 주고 그래서 같이 담배도 피고 그랬어. 여행이라는 게 변화를 모색하는 게 계기를 마련하는 거, 삶의 계기 또는 우리가 고민에 빠졌을 때도 많이 여행을 갔을 것 같아. 저희 아이가 되게 범생이었어요. 그냥 저는 사교육 거의 안 시켰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책도 진짜 많이 읽고 그래서 지금도 책 좋아하는데 중2 되니까 갑자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성적이 뚜뚜뚜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자극시킬까 해서 강제로 데리고 이제 그 2주 동안 그 해외여행을 갔죠.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런던, 애가 이렇게 런던은 가고 싶다 그래서 그 3개 긁고 갔는데 여행 가서 막 폼페이 갔을 때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워가지고 폼페이 화살 폭발이 그때 지오랑 폭발했는데 뭔 얘기하다가 얘가 엄청 이게 사춘기 때 엄청 되게 감수성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걸 후회한다라고 했나? 내가 이렇게 키우고 후회한다는 말을 얘가 한 단어를 빼먹고 나를 낳은 후회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지. 인도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내가 사라질까봐 막 기차 타고 뛰어가고 막 난리 쳤던 그렇지만 그랬던 여행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갔을 때는 거기에 이제 고아원 이런 데 가서 그런 만남들 그리고 많은 여행들이 여행의 목적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계를 살아보거나 다른 삶을 잠시 이렇게 맛보는 그런 여행들이 같은데 제가 국경없는 의사라는 NGO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중국 연변에서 많이 다녔었어요. 그 구호 활동을 하러. 그래서 다닐 때 느꼈던 거는 그곳에 되게 가난한 마을에 와서 시집 와 있는 여성들 만나는데 되게 이제 이를테면 북에서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사는 이제 그런 북에서 온 여성들도 만나는데 되게 우리 시골 어머니들 옛날의 모습 그런 거 되게 닮았다라는 데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는 원래 이렇게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북에서도 자식을 낳았는데 여기 와서 좀 강제 결혼 당해가지고 여기서도 애 낳아서 키우는데 고향에 이제 애들한테 돈이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하니까 몰래 이렇게 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출장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참 그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보는 게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학의 숲도 하나의 이제 큰 여행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여행에 대해서 이제 그 김용하 작가의 책에서 어떤 책을 통한 여행 이런 얘기들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어느 특정 시대, 뭐 제인 오스틴 소설을 읽으면 풍속 소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시대가 쫙 그림처럼 펼쳐지고 존 스타인배 가면은 참 미국의 그 엄청 힘든 그런 개척기의 그런 이제 삶의 모습, 너무 가난하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시간 여행을, 공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문학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여행이니까 이번 다음 주 아버지 첫 제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려동물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5월 19일 날짜도 기억나. 5월 19일에 병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6월 17일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성미도 급하신 것처럼 빨리 돌아가셨는데 어찌 보면 또 너무 이렇게 투병 아프지 않아서 돌아가시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약간 좀 위로를 해보고요. 그랬을 때 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천상배시처럼
이 세상 소풍에서 어땠을까? 좋았던 것도 있고 뭐 나빴던 것도 있었을 거 어쨌거나 근데 많이 외로웠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고 또 이제 어머니 이제 잘 더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도 아버지 여행에 대해서 많이 했고 이제 다음 주에서 제사인데 오늘도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남동생이 유품 정리하면서 아버지 공책을 생활기록부라고 써있는 공책을 남동생이 갖고 있다가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공책을 가져와서 이따가 이제 저번에 봤고 요번에 보니까 한 번 더 봤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1주년이니까 처음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책을 보는데 공책에 이것저것 뭐 지소미아 이런 이렇게 상식 이런 것도 뭐 팬데믹 이런 것도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콩국 끓이는 법 이런 것도 써 있고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 뭐 도구 이런 것도 써 있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삶이 되게 이렇게 많이 그대로 있다라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여행을 통해서 삶이라는 여행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시간, 추억 이런 걸 남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저희 아까도 문수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여행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환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는 여행길에 맞는 사람들을 얼마나 환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